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윤춘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기자들이 내일 온다고 질문을 하던데 말이죠. 아직은 안 온 모양이죠? 예, 아직은 국회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네. 아마 행정부 내에서의 이제 이 결재 절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예상으로 보면 오늘 오후쯤에는 국회 오지 않을까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가 되고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왔습니다라는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본회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 첫 본회의에서 이 체포동의안은 바로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 찬성,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얘기겠죠. 예, 그렇게 되면 가결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부결이 되고 영장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영장은 기각되는 효과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민주당의 지도부의 목소리는 일치 단결인데 조금 다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소영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밖에 없고 부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다수의 생각이기도 하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검찰이 야당 대표의 구속, 체포를 청구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어떤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의원들이나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놓고 보면 수사가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의 혐의 사실 내용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 하나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게 4천억 원의 배임에 대해서 어떤 중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동기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익을 봤다는 것이 소명이 되어야 이 배임에 동기가 있구나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혐의가 상당하구나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내용이 173페이지의 구속영장 청구서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속을 동의하기가 어렵다. 다들 대체로 그렇게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소영 의원이 그게 다 보신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관련 내용들 구속영장 청구서 이재명 대표는 당사자다 보니까 당연히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변호인 통해서 그 소속 의원들이 다 보신 거예요? 대표실에서 예. 원문을 전원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전부 봤습니다. 예. 김정재 의원님은 여당 소속이시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르실 것 같은데. 전부 봤다면은 아마 부결을 당에 어쩔 수 없이 부결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73페이지를 저는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구속 필요성, 네. 거기에 대해서만 그것만 해도 몇 수십 페이지입니다. 그걸 한번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이 사건은 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분명히 제대로 파헤쳐야 되고 또 종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검찰들이 증거 없이 함부로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재판을 들어가면은 증거 없이 함부로 기소를 했다가는 결국은 검찰의 그 위신만 추락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다들 우리가 쭉 아시겠지만 천문학적인 불법 수익 규모를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봐왔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보면 대장동 이 최종 결재권자는 성남시장인 이재명 당시 시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도 뺀 것도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고요. 그리고 성남 도계공에 이제 손해를 입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를 입혔다는 그것도 이재명이 지시를 1830억만 가지도록끔 지시를 한 것도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인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통상 이제 구속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 증거 인멸의 필요성 때문인데 증거 인멸은 최근에도 보시다시피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직접 김용과 정진상을 만나러 가서 이게 녹음이나 그 녹취가 될지 기록이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본인이 변호사 때는 사실은 그 자연스럽게 특별 면회를 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둥 아니면은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를 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들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회유도하고 입막음을 했다라는 이런 충분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는 이 사건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의 사건입니다. 개인 비리입니다. 네.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분이 당대표 되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렇게 모두 다 지금 여기에 다 올인을 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 이건 민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건강한 정치를 위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성우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하시겠어요? 조금 이따가 하시겠어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네, 반박할 게 너무 많아서 한 10가지 정도 근데 되는데 대부분 지난주에 다 다 돼왔던 한 거예요. 얘기니까 네, 맞습니다. 간략하게 하시죠. 검찰이 증거 없이 함부로 기소를 하기도 하죠. 네, 지금 우리 당 소송은 아니지만 뭐 일례로 최근에 윤미향 의원 사건 판결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검찰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온갖 혐의를 뭐 언론에 흘리면서 기소한 내용만 하더라도 법정형 합치면 거의 뭐 수십 년이 되는 범죄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8개 중에 7개가 무죄가 났고요. 수십 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범죄로 기소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500만 원 벌금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했다고 해서 그게 마치 유죄이고 혐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호도하는 거다.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이것을 보통 우리가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하죠. 누구라도 인정하는 부분은 이재명 당대표 매일 일정이 공개되고 카메라가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광주지검 전체 검사 숫자보다도 많은 중앙지검의 수사 인력이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했는데도 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와서 입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이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인력이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입수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뭐 반박할 부분이 많은데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1년 반 동안 수사를 해왔다고 하는데 이건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1년 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윤춘호 의원? 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아마 2021년 8월이나 9월쯤 지역 언론에 보도가 있었고 그때 문제 제기가 됐고 9월인가 10월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한 달 안에 뭐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다시 수사한 것과는 좀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 이제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제기가 된 것이 한 1년 반 예. 된 셈이죠. 그다음에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던 1단계 수사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진상, 김용 이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구속되는 그 선상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세 차례 뭐 정확하게는 이제 두 차례겠습니다만 예. 두 차례 소환을 거친 끝에 지난 주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민주당 안에서 이소영 의원은 이번 체포 동의안은 부결돼야 하고 부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윤춘호 의원 지금 민주당에 뭐 비주류라고 할까요, 비명계라고 할까요, 김혜영 전 의원, 이상민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명 대표가 듣거나 보면은 조금은 생각이 다르구나, 아프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방금 김혜영 의원, 김혜영 전 최고죠. 예. 이야기 나오는데 이재명 없다고 그래서 민주당 말살 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상민 오선 의원 아닙니까? 네. 이제 아주 원로인 셈인데 사법적인 어떤 무감을 밝히기 위해서 당을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 개별적이라 하면 사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소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 그만둬야 한다는 이야기. 그게 오늘은 좀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금 민주당 당원은 이렇게 돼 있죠. 네. 기소가 되면 이제 당직을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네. 다만 정치적 탄압 같은 그러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그런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이재명이 아니라 이상민, 뭐 김혜영 이런 분들은 늘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다.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168명인데 배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가야 된달지 아니면 네. 이번 건에 대해서 그 사법 심사를 바로 받아야 된달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영선 전 장관은 총선 공천권을 포기하는 게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면 민주당은 방탄 외 입법 민생 전달력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총선도 끝이다. 이재명 대표 결단하고 희생하는 모습 보이는 게 최선의 답이다. 이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개혁의 딸들, 개딸들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징계해야 된다는 글을 올리고 여기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젠가 그제 기사를 봤더니 벌써 19,000명이 동의했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있고요. 김혜영 전 최고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소영 의원님, 당내에 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이건 언론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찾아서 인터뷰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은 존재하죠. 네. 그리고 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아주 소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문제인 게 저는 공천권 얘기는 조금 이른 얘기니까 그건 그렇죠. 차치하고서라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민주당이 무너지느냐, 말살되는 거냐?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지는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당이 무슨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당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다만, 그러니까 혐의가 소명되거나 어느 정도 우리가 의구심을 구체적으로 어떤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하고 의원들도 그걸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고 우리가 이런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77%의 민주적 의사결정 동의를 통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을 당대표로 세웠는데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없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되었던 검찰의 인신구속이나 기소 같은 칼날이 온 건데 이제 와서 이것을 대표가 혼자 짊어져라, 책임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직은 이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회의원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입장에서도 무언가 개인 비리 또는 정말로 그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어떤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의 내용을 잘 알면서도 이거를 인허가 해준 어떤 사정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저 당원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가 된다. 그러나 정치 탄압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그렇지 않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당무위원회로 또 그 기구가 바뀌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당원 개정이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었어요. 당무위원회 구성이 어쨌든 당대표에게 유리하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기구이고 말이죠. 그러면 이소영 의원 법조인이에요. 기소가 되면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동의안도 부결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기소가 되더라도 이거는 정치 탄압, 정치적 목적의 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의 기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지금은 제3자가 내려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결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혐의 사실 소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이르고 과한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직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다.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은 아까 이야기 다 하셨기 때문에 보태실 말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께서 저희 정치인들이 사실은 꼭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비슷합니다만
대세를 많이 쫓아갑니다. 이렇게 지금 모든 게 미공속으로 빠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굳이 내가 손을 들어서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보면 이소영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어떻게 또 판단을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과연 이재명 대표의 말이 옳을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이 옳을지는 국민이 판단을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고스란히 여론에 반영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민주당이 급격하게 급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조용히 있지만 지난 1년 반 전에부터 계속 이 사건을 봐오고 있는 겁니다. 그의 결과가 중간 소결이 언제 한번 났었냐면 중간 평가가 지난 대선에서 난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떨어진 것이고 지금도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저는 속이 쓰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소영 의원님께서도 현재까지는 이렇다라는 건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바닥을 치면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면 저는 그때는 좀 냉정을 찾고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 사건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더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이런 것들이 김성태 회장이 이제 줄줄이 불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고 있고 아까 그 조사도 문재인 검찰 때와 윤석열 검찰 때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면 유동규선에서 자르려고 했던 이 사건이 이제는 정진상, 김용 등등으로 계속 조사를 해 나가면서 또 다른 사건까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사건이 펼쳐진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소가 된 다음에 당무위에서 잘 넘어가서 계속 대표직을 유지한다? 그러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재판 받으러 나가고 뭐 민주당의 당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국회의원들이 아마 또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재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민주당 대표 자리에 있는 것을 국민의힘은 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정치 전문가들은 또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치 전문가들은 그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통상 국민들이 들어야 되는 소리니까요.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그냥 내려놓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임해라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혹시 그런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그냥 영장심사 받겠다고 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율 얘기를 잠깐 얼핏 하셨는데 윤춘호 의원 오늘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대통령 지지율 조사도 나왔고 정당 지지율 조사도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민주당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처음이죠. 아마 리얼미터에서는 4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잘한다가? 여전히 이제 못한다가 이제 과반 이상은 못한다예요. 그렇지만 40% 넘는 응답자들이 잘한다에 공표를 쳤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적으로도 봐도 상당히 호조세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남 같은 경우에도 잘한다가 이제 20%포인트가 넘어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40%를 아직 못 넘고 있습니다만은 상향세라고 하는 것은 뭐 뚜렷한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것이 이제 정당 지지도에서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이 약 3%포인트 정도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4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어요. 저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두 당의 격차가 5%포인트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여론의 추인데 구체적인 수치는 그만두고라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대단히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보더라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호남, 왼쪽 맨 아래 광주, 전라 여기는 민주당이 58.5 그리고 국민의힘이 22.3 인천 경기는 오차범위 아닙니다만 민주당 45.7 국민의힘 40.3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그렇고요. 제주도도 그렇고 이런 지지율의 추이도 분명히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 수사
영장 청구, 체포 동의안 표결. 사실은 이게 지금 정치권 이슈의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벌써 한 2주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거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분노하면서도 또 아픈 대목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뭔가 다른 쟁점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안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는 좀 터널 안에 있는 상황이 맞고요. 최근에 한 2주간의 지지율 변화들을 봤을 때 그 민주당 지지세가 이제 하향되면서 역전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인정하고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고 이제 민주당은 대표 구속영장과 관련된 이제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나름의 어떤 역동성이 지금 보여지고 네. 있고 예컨대 천하람 후보의 뭐 등장과 약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수세적인 방어적인 어떤 액션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인상이나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을 이끌어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민생과 관련된 현안, 노란봉투법이나 우리 안전운임제나 여러 가지 양국관리법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국민들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의제 설정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예,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리얼미터 홈페이지, 의뢰한 언론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은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문 내용 결과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최근에 유튜브 방송 같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이소영 의원님이 지난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조금 소원했다. 이게 맞습니까? 좀 소원했습니까? 예?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이 굉장히 곤란한데요. 아니 이게 그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 체포동의안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좀 소원했던 의원들하고도 계속해서 만나고 설득하고 같은 길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결속을 다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길래 한번 이소영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같이 방송하는 화면 볼까요? 요새 수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있어요? 요새는 조금 잦아들었고요. 근데 왜 수박 소리 들은 거예요, 도대체? 제가요. 근데 진짜 내가 그 얘기 그만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를 그랬다더라? 뭐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뭐 수박 대장이라고 그러고 막 상처받더라고.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제 미워하는 낙선 듀스 거기 제가 1등을 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 찐친인데 나를 1등으로 하시다니 이러면서 좀 억울한 마음이 이분 지금도 이제 그런 뭐 문자 폭탄 또는 뭐 그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표 만들고 뭐 이런 것 막 돌아다니는데 이래 놓으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격의 빌미가 되고 어쨌든 그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이 되죠. 이재명 대표와 두 분이서 방송을 하셨어요. 저 유튜브 방송이 이재명 대표 유튜브 방송. 네, 이재명 예. TV 방송이었고 예. 제가 출연을 한 겁니다. 예. 어쨌든 그 수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인들을 흔히 수박이라고 얘기한다면서요. 겉은 초록색, 푸른색에 가깝지만 안은 붉은색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 좀 하지 말자고 이재명 대표가 거듭 얘기하는데 대표는 얘기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계속 하는데도 좀 변화는 없는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저 방송하고 나서 확실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 이재명
후보를 대선 당시에 이제 수행대변인 역할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가까이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작년 전당대회 출마하실 때 좀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었고 그게 좀 계기가 돼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뭐 저에 대한 뭐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 많이 내신 것도 맞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저런 말씀을 이재명 대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 사실 민주당이 민주당인 이유는 민주성과 합리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국민들께 사랑받았고 또 민주당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수년 동안 사실 그 민주성, 합리성, 혁신성을 민주당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당내에서 많이 가슴 아프게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당내의 갈등이나 분열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통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좀 그런 다양성을 키우자는 이제 얘기를 다른 기회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또 동시에 열린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는 것도 반대했고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것도 반대했고 이게 모두가 지금의 상황 이게 방탄용이라고 하는 것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취지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소영 의원도 김혜영 전 최고와 비슷한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김혜영 전 최고가 올린 글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김혜영 최고위원이 민주당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혜영 의원의 글과 말에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떤 측면에서의 위기감이나 두려움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 인식이 다른 부분은 저도 이런 지금의 상황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만류 의견을 그때 이제 드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상황에 대한 예견과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선출했거든요. 그것은 이러한 위험,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 그리고 어떤 지금까지 민생에 있어서 성과를 내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원들의 판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과 선택이 아직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이 당을 잘 수습하고 건사하면서 국민들께 다시 신뢰를 얻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아마 저와 김혜영 의원의 약간의 의견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달 2월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계속해서 그 흐름을 쫓아가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도록 하지요. 윤춘호 의원, 국민의힘 대표 경선 점점 가열되고 있는데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쟁점으로 부상한 게 김경 후보로서는 참 본인은 동의하기 어렵고 마땅치가 않겠습니다만 그 땅 문제, 네네. 울산 땅 문제가 오늘 오전까지 기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일단 뭐 많이 소개가 됐겠습니다만 예.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를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998년도에 김기현 의원이 울산에다가 이제 땅을 샀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어요. 의원이 된 것은 2004년이니까 그때 변호사 활동을 할 때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울산시 고문 변호사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땅을 샀는데 문제는 그 땅 위로 그 땅이 이제 2010년에 생긴 울산역하고 가까운 데 있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세 차익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이제 황교안 전 대표나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이 이것은 일종의 투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당의 대표 경선 과정 이 문제 처음에는 황교안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이나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먼저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안철수, 천하람 후보가 동조하고 같은 시각을 드러내고 김기현 후보는 민주당 정권에서 다 샅샅이 뒤졌던 사안인데 왜 뒤늦게 국민의힘 경선에서 경쟁자들이 이러느냐. 내가 1등이니까 나를 눌러앉히려고 마치 이재명 민주당 대표식 정치를 하는 것이다. 예전에 이회창 후보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던 병풍 당시에 김대엽 씨의 이름도 재소환했어요. 이렇게 억울하다. 이러지 말자. 오늘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선관위에 또 김기현 후보가 선관위에서 이거 검증한 다음에 결론을 좀 내달라고 또 선관위에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공방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퇴하십시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의혹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김 후보 소유의 땅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휘어지게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 네, 완전히 털고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물어뜯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울산시와 관련해가지고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했다는 것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고 이미 민주당 정권 시절에 샅샅이 그분에 대해서 다 뒤졌던 사안입니다. 아무것도 혐의가 없는 것이 다 증명된 사안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계속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는 권고의 말씀드립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는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정히 촉구합니다. 예, 선관위원장은 뭐 저렇게 이야기해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 그런데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후보들 측에서는 이게 무분별한 게 아니다. 분별이 있는 것이고 근거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늘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선거죠. 예, 예. 먼저 황교안 대표께서 이 이슈를 들고 나온 게 아마 그 황교안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 표가 좀 겹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네. 또 천하람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표가 좀 겹친다고 지금 생각을 좀 할 것입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아마 먼저 공격을 한 것 같은데 저도 팩트 체크를 좀 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이미 첫 번째는 이미 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에서 철저히 또 샅샅이 뒤진 건 맞고요. 또 그 이준석 대표 시절에 또 이준석 대표가 이게 또 당내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도 한번 다 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산지라고 그래요. 산지. 지금 시세 차익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민주당의 모 의원님이 계신데 이거는 옆에 그 대지 그 KTX역에서 1.5km 떨어졌는데 이 대지랑 비교해가지고 뭐 몇 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산지고 이게 여기는 지금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고 앞으로 도로가 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땅 위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터널이 아마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 땅 시세가 지금 다른 인근 지역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그러고 또 인근에 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김기현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땅은 다른 데보다도 더 상대적으로 가격이 지금 낮다고 지금 오늘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선거가 이게 과열이 되면은 일단은 그 의혹 제기를 합니다. 보통 의혹 제기하고 검증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이건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단 때리고 보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당내 선거하고 일반 이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 여야의 선거하고 또 당내 선거는 다릅니다. 네. 여야 선거에서는 저런 의혹 제기가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당내 선거는 당원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아니 우리끼리 왜 저렇게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싸우나 일단 싸우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감이 있고요. 예. 저 부분이 저렇게 과열되게 지나치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로 또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당내 선거는 일반 선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그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과열되고 있고 검증 이제 15일 남겨놓고 어차피 검증하기는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지르는 형으로 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예. 예. 그런데 이 문제가 말이죠. 황교안 후보가 제일 먼저 제기했고 오늘도 황교안 후보가 지금 김정재 의원이 설명을 하셨는데 네. 기자들에게 황교안 후보 측에서 자료까지 다 제시를 하면서
송전탑이 지난다고 하는데 그거 김기현 후보가 가진 땅의 맨 끝 부분만 지나가는 것이다. 그 터널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뭐 그다음에 이 도로가 제일 중요한 건 도로가 김기현 후보가 이미 오래전에 땅 산 건 인정. 그런데 도로가 나중에 그쪽으로 난다. 이거는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자꾸 나오니까 김기현 후보까지도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악의적 프레임 민주당식 맡아도 선동 정치다. 제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아마 오늘인가 내일 토론이 또 있죠. 이 토론에서 이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이슈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이거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는 사실은 별다른 이슈가 없었거든요. 인물들의 교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모으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슈 자체는 없었는데 이제 이 막판에 튀어나온 이 김기현 후보 땅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표 전 대표 측의 문제 제기 상당히 주요했고 그래서 오늘 오후 5시 45분부터인가요? 아마 그 토론회가 2차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공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토론회에서 한 방만 뭐가 좀 그럴듯한 게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크게 굴러갈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기현 후보가 오늘 토론회에서 그러면 잘 방어를 해야겠네요. 그렇게 해야 뭔가 이 문제가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을 텐데 이번 경선에서 재밌는 부분이 제가 참 보면은 이게 이제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나오면은 그냥 끝나버리는데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은 1위,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계속 이 문제 제기하는데 김기현 후보는 약간 황교안 후보를 애써 공격하는 거는 참고 그렇죠. 네. 참고 있는 것 같고 네. 천하람 후보는 내가 민심 1등이고 안철수 후보를 이미 앞섰다. 김기현 후보와 결선 투표 갈 후보는 나다.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도 애매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또 애써 천하람 후보의 비판에는 대응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약간 모양새가 좀 재밌는 포인트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게 지금 결선 투표가 이번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쪽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는 황교안 후보가 아무래도 극보수 쪽에 좀 지지를 많이 하시니까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니까 그쪽은 건드리지 않으려는 거죠. 어차피 결선 투표 가면은 나를 지지할 후보기 때문에 각을 많이 안 세우려고 하는 것 같고 황교안 후보님은 여하튼 김기현 후보님 표를 뺏어오는 게 가장 확실하니까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는 특히 김기현 후보 같은 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울산시장 그 사건으로 얼마나 민주당 정권에는 굉장히 각을 가장 세게 세웠던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그때 불거졌을 때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 때 분명히 검찰에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이건 이제 선거 전략으로 황교안 후보님께서 계속 공격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2대2로 지금 약간 나눠가지고 서로 그 천하람, 안철수가 마치 조금 같은 진영에 있는 것 같고 김기현, 황교안이 같은 진영에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결국은 김기현 대표님께서 김기현 후보한테 이렇게 집중 공격을 한다는 거는 가장 1강이라는 뜻이겠죠. 원래 강한 사람은 외롭습니다. 1등은 외로워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집중 공격을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런 당내 이 선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너무 과열된 좀 네거티브는 좀 자제하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원들은 정말 다릅니다. 당원들은 특히 보수당의 당원들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싸우는 겁니다. 정말 내부 갈등이나 싸우는 거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까 민주당의 김혜영 의원님이나 그런 분들이 비록 뭐 올바른 소리를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이걸 내부에서 좀 조정을 하면 안 되나라는 게 통상 이 보수층의 이 당원들은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또 협상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래서 바깥으로는 좀 하나된 목소리를 내면 어떨까? 특히 집권 여당일 때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민주당은 좀 야당이어서 좀 다른 입장이긴 합니다만 좀 그런 경향이 저희 당원에겐 좀 있죠. 예, 보수 정당에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 네, 지금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역사를 또 집권 여당을 뭐 이번에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집권 여당을 했는데 그렇죠. 집권 여당 시절에 과연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왜 보수 정당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 경향이 있는 건지, 그게 꼭 바람직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어떤 얘기? 이 김기현 그 후보 울산 부동산 의혹 관련해서는 자꾸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뭐 전혀 근거가 없다, 뭐 거짓 주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축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울산 MBC가 2018년에 시장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기를 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이 당시에 MBC가 허위 사실 유포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MBC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검찰이 결과적으로 MBC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김기현 의원이 뭐 재정 신청, 항고, 재항고 1억 원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지만 전부 기각이 되고 이게 허위라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럼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 문제 제기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조곤조곤 설명을 하고 설득력 있는 좀 답변을 하시는 게 옳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을 텔레비전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내일 또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기현 후보의 그 땅 문제 관련해서는 뭐 자기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또 이준석 전 대표 특유의 스타일로 김기현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 땅 95% 싸게 내놓을 테니까 살 사람 있으면 사라고 얘기했더니 그 땅을 내가 사고 싶다. 내가 김기현 후보를 잘 얘기하고 돕는 것은 김기현 후보에게 잘 보여서 그 땅을 사려고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대응을 하는데 뭐 하여튼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등장하는 얘기예요. 윤춘호 의원. 예. 역 이름을 아마 경상북도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인데 역 이름을 박정희 생가역 아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걸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그러자 윤상현 의원 예전에 친박의 핵심이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또 반박하고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아마 그 경북 구미시에 사곡역이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구미시가 이름을 좀 바꾸자 하는 아이디어를 낸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공모를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이 박정희 생가역 아니면 박정희역 정수역 아마 이게 이제 박정희 유경수 합친 이름이겠죠. 정수역 아니면 또 뭐 새마을역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해외 유명 공항 같은 것들 보면 사람을 딴 공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뉴욕의 존 F 케네디 그렇죠. 공항. 뭐 레이건 공항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기차에게 뒀던 이런 데를 하고 그러니까 하자고 지금 의견을 내니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꼭 그럴 거 뭐 있느냐. 역명이나 공항명을 유명 인사로 하고 예를 들면 경남 진영에 가까워 있는 그런 기차역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역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는 의견을 내서 이것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사곡역 역사 신축이 끝나는 2024년 말 이전에 내년 말 이전에 역명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정희 생가역으로 하자. 그리고 만약에 진영역 봉화마을의 진영역 근처에 진영역은 노무현 생가역으로 하자. 윤상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진영이 나뉘어져 있고 그 역사적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가 공과 과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논란이 되다 보니까 굳이 그런 정치적 논란을 우리 스스로가 또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주제 토론 주제인 것 같은데 먼저 이소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싫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상되는 이제 영명인 건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렇게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뭐 이명박 생가역도 만들어야 되고 전두환 생가역도 만들지 모르고 계속 이런 논란에 빠져야 되는데 굳이 지명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최근에 국민의힘을 보면서는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2년 전 전당대회를 볼 때는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하셨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막 건너자고 하고 실제로 이제 건넜다라고 보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를 보면 지금 이 406 문제뿐만 아니라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신 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러면서 탄핵에 찬성한 걸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그 강을 건너서 뭔가 좀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나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보트를 타고 탄핵 이전으로 박근혜 탄핵 이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박정희 생가역과 관련된 논란이나 이 국민의힘 인사들의 발언도 그런 보트를 타고 다시 그 이전으로 넘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서 그냥 전체 대한민국 정치의 측면에서는 조금 퇴행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정재 의원님 생각은요? 박정희 생가역, 노무현 생가역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명을 정할 때요.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위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역명을 심의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국토부에서 결국 심의를 하거든요. 그럼 보통은 주민들한테 의사를 타진을 해보죠. 그럼 별의별 말이 다 나옵니다. 이런 역 저런 역. 아마 그중에 이번에 박정희 역 어떠냐라고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대통령은 다 공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서 그 출신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포항도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뭐 공과가 다 있고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 생각 마을에도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사실 지명이라는 곳은 그 지역에 좀 그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쉽게 한 지명이라는 곳이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의미를 그렇게 심각하게 부여하지 않더라도 뭐 노무현 생가역이라든지 아니면 김대중 생가역이라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포항에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어떠냐면요. 포항 경주공항입니다. 네. 이거를 바꾼 이유가 포항에 있는데 왜 경주가 왜 들어갔죠? 왜 들어갔냐면 경주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경주도 가깝게 갈 수 네.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포항 경주공항이라고 저희도 이번에 이름을 새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좀 길게 걸렸었는데요. 저는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토론할 게 아니라 이게 그 장소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이런 기능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주민들 의견 받들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화계, 체육계 인사들의 이름을 딴 도로 이름은 꽤 있죠. 박지성로, 송해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 국민은 체육계, 문화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는데 대단히 후한 편이긴 합니다만 정치인들의 이름을 역 이름에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센 찬반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미시에서 만약에 추진한다고 한다면 지역 주민 투표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을 텐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